열어주세요. 제발요. 아무도 없나요? 누구 없어요?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절대로 안 돼. 나는 살아야 해. 반드시. 여보, 물 좀 갖다 줄래요? 지금 바쁘니까 조금만 기다려. 네. 휠체어 위에 앉은 여자의 손이 멈춰 있었다. 컵은 탁자 모서리에 놓여 있었고 그녀의 손끝과는 불과 20c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윤정이는 2년 전 교통사고 이후 걷지 못하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재활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통증은 일상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남편 박성호가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희는 그것이 명령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정희는 손을 천천히 움직여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 떨림을 오래 바라보았다. 성호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가 들렸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따금 들려왔다.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단정했고 말쑥했으며 외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친절했다. 동네 사람들은 성호를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남편이라고 칭찬했다. 정희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여보, 오늘 복지관에서 전화 왔어요. 성호는 손을 씻으며 대답했다. 뭐라던데? 다음 주에 프로그램 시작한대요. 재활 관련해서요. 아, 그거.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시작하는 게 좋다고. 내가 판단할게. 당신은 몸 상태부터 추스르고.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 톤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신호였다. 설거지가 끝난 후 성호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무언가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집중되어 있었다. 정희는 그를 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창밖으로는 까치 한 마리가 전봇대에 앉아 있었다. 저녁 무렵 성호는 외출 준비를 했다.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 금방 올게. 저녁은요? 밖에서 먹고 올게. 당신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그거 데워 먹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성호는 재킷을 걸치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혼자 남은 거실은 더 넓게 느껴졌다. 정희는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여 부엌 쪽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자 몇 개의 반찬 용기가 보였다. 그녀는 그 중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기계음이 울리는 동안 그녀는 식탁에 팔을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문득 다리에 감각이 느껴졌다.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정희는 눈을 떴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끝에 힘을 주어 보았다.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발에 힘을 주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움직임이 느껴졌다. 정희는 숨을 고르며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서 있었다. 불과 5초.
하지만 그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재빠르게 휠체어에 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아, 열쇠 깜빡했네. 성우가 들어와 열쇠를 집어들고는 다시 나갔다. 정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왜 숨겼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본능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느꼈다. 밤이 깊어졌다. 성우는 늦게 돌아왔고 술 냄새를 풍기며 침실로 들어갔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일어섰던 그 5초가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무엇이 달라질까? 그리고 왜 나는 그것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답은 없었다. 다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성우는 아직 자고 있었고 거실은 고요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창가로 이동해 커튼을 살짝 열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정희는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발끝에 힘을 주어 보았다. 감각이 있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그녀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10초 정도 버텼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깜짝 놀라 다시 휠체어에 주저앉았다. 성우는 침실 문을 열고 나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아, 그냥 다리 스트레칭 좀 해보려고요. 혼자서? 위험하잖아. 내가 도와줄 때 하라니까. 죄송해요. 성우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다.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사과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몸을 움직여 본 것뿐인데. 아침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성호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고 정희는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담담하고 무심했으며 어딘가 먼 곳을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오늘 은행 좀 다녀올게. 은행이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좀 볼 게 있어서. 당신은 집에 있어. 정희는 더 묻지 않았다. 성호는 식사를 마친 후 서류 가방을 챙겨 나갔다. 문이 닫히고 정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휠체어를 거실 중앙으로 옮겼다. 이번에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팔걸이를 잡고 일어섰다. 15초, 20초. 그녀는 한 발을 조심스럽게 앞으로 내디뎠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넘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발을 내디뎠다. 세 번째. 그녀는 소파까지 걸어갔다. 불과 1미터 남짓한 거리였지만 그녀에게는 마라톤처럼 느껴졌다. 소파에 주저앉은 정희는 숨을 고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날 오후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보행 장애 회복, 재활 운동 방법, 혼자 할 수 있는 물리치료. 그녀는 여러 글을 읽으며 메모를 남겼다. 화면을 보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성우가 돌아왔다. 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한숨을 쉬었다.
은행 일 잘 되셨어요? 응, 뭐 그럭저럭. 성우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정희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피곤해 보였다. 아니, 피곤함보다는 초조함에 가까워 보였다. 여보, 혹시 요즘 무슨 걱정 있으세요? 없어. 왜? 그냥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신경 쓰지 마. 당신이나 몸조리 잘해. 성우는 침실로 들어갔다. 정희는 그의 가방을 바라보았다. 가방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서류 몇 장이 보였다. 그녀는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가방에 손을 뻗었다. 서류를 꺼내보니 부동산 관련 문서였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적힌 인감증명서도 함께 들어 있었다. 정희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휠체어로 돌아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왜 남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저녁 식사 시간, 성우는 다시 외출 준비를 했다. 또 나가세요? 응,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어떤 친구세요? 그냥 오래된 친구. 왜 자꾸 물어? 아니에요, 그냥. 성우는 재킷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다. 정희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정희는 다시 걷는 연습을 했다. 이번에는 거실을 한 바퀴 돌았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 걸음마다 그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남편의 태도, 서류, 그리고 자꾸만 반복되는 외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그 느낌을 무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안전한가? 답은 여전히 없었다. 성우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정희는 그가 나간 사이 조금씩 걷는 연습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거실 한 바퀴가 고작이었지만 이제는 복도를 왕복하고 부엌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전히 다리는 불안정했고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성우는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응, 그래. 그건 거의 다 정리됐어. 아니, 아직은 모르고 있어. 당분간은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정희는 귀를 기울였다. 성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 사람 상태가 이대로면 결정이 늦어져. 우리가 좀 서두를 필요가 있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다음 주쯤이면 서류 다 정리될 거야. 전화가 끊어졌다. 정희는 빠르게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다. 성우가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정희를 힐끗 보더니 부엌으로 갔다. 물 좀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성우는 물을 마시며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성우는 또다시 외출했다. 정희는 그가 나간 후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뒤적였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서,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적힌 위임장. 정희는 손을 멈췄다. 위임장에는 그녀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없었다. 그녀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다. 거실로 돌아온 정희는 휠체어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정희는 용기를 내어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정희야, 오랜만이다. 언니, 잘 지냈어? 그럼 나야 뭐. 근데 너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언니, 혹시 변호사 아는 사람 있어? 상담 좀 받고 싶은데. 변호사? 무슨 일인데? 그냥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급한 건 아니고.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 사람을 추천해 주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변호사였다. 정희는 그의 연락처를 메모했다. 전화를 끊은 후 정희는 오랫동안 그 메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혹시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슴 한쪽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날 밤 성우가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다.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응, 뭐 그런 셈이지. 무슨 일인데요? 그냥 일이 잘 풀렸어.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성우는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정희는 거실에 남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남편의 전화 통화 내용으로 가득했다. 그 사람 상태가 이대로면 결정이 늦어져.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것이었다. 정희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떨렸다. 네, 김도연 변호사입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일이신가요? 정희는 숨을 고르며 자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사고 후 보행이 어려워진 것, 남편이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 도연은 차분하게 들었다. 일단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거동이 불편해서요. 그럼 제가 방문해 드릴게요. 언제가 괜찮으세요? 남편이 없을 때가 좋은데 내일 오후 2시쯤 가능할까요?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다. 다음 날 오후 성우는 평소처럼 외출했다. 정희는 시계를 보며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다. 정확히 2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들어오세요. 도연은 거실에 앉아 정희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하며 차분하게 질문했다. 서류에 찍힌 도장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였나요?
부동산 관련 서류랑 위임장이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전 그런 거 서명한 적이 없어요. 도장은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서랍에 넣어뒀는데 남편이 접근할 수 있긴 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다.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들으셨다고 했죠? 네. 그 사람 상태가 이대로면 결정이 늦어진다는 말을 했어요. 그게 저를 가리키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일단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 서류의 정확한 내용과 출처. 둘째, 남편분의 재정 상황과 최근 거래 내역. 셋째,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서류는 제가 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요? 상대방이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게가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혹시 최근에 몸 상태가 좋아지셨나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은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아직 불안정하지만요. 남편분은 아세요? 아니요. 아직 말 안 했어요. 왜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숨기게 됐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본능을 믿으세요. 지금은 상대방이 당신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복 사실을 아직은 숨기는 게 좋겠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남편에게 좋은 소식을 숨겨야 한다는 것이 슬프고 이상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일상을 평소처럼 유지하세요. 그리고 남편분의 행동을 관찰하되 티내지 마세요. 혹시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녹음이요? 네.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도연은 명함을 꺼내 정희에게 건넸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도연이 떠난 후 정희는 오랫동안 명함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다. 저녁 무렵 성우가 돌아왔다.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다. 오늘 집에 누가 왔다 갔어? 정희는 깜짝 놀랐다. 아니요, 왜요? 현관에 낯선 신발 자국이 있던데. 아, 그거 택배 아저씨가 안까지 들어왔나 봐요. 성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했다. 그래, 뭐 받은 거 있어? 작은 거요. 벌써 정리했어요.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는 그의 시선이 자신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모든 게 끝났을 때 나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답은 여전히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다. 정희는 도연과의 상담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하는 아내였지만 속으로는 냉철하게 상황을 관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했고 이상한 점이 있으면 작은 수첩에 메모했다. 성우는 여전히 잦은 외출을 반복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기분의 기복이 심했다.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아 보였고 어떤 날은 초조하고 날카로웠다. 여보, 요즘 밖에 일이 많으세요? 응, 좀 바빠. 무슨 일이신데 그렇게 자주 나가세요? 친구들이랑 사업 이야기 좀 하는 거야. 당신이 알 필요 없어. 정희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가 나간 후 다시 서재로 갔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새로운 서류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대출 신청서, 보험 계약서, 그리고 병원 진단서 사본. 정희는 병원 진단서를 유심히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었다. 보행장애, 장기 치료 필요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날짜가 이상했다. 최근에 발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녀는 최근에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진단서를 촬영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여러 장의 서류를 찍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한 후 서재를 나왔다. 거실로 돌아온 정희는 휠체어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남편이 그녀의 병원 진단서를 위조했다는 것은 명백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 보험금? 재산관리? 아니면 다른 무언가? 정희는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새로운 자료 발견. 상담 필요. 답장은 금방 왔다. 내일 오전 가능? 네. 다음 날 도연은 다시 정희의 집을 찾았다. 그는 정희가 찍어둔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건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병원에 확인해 보면 발급 기록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 아마 보험금 청구나 재산 처분에 사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장기간 거동 불능 상태라는 걸 입증하려는 거죠. 정희는 손을 꽉 쥐었다. 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회복 사실을 절대 드러내지 마세요. 언제까지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요. 그리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신의 회복을 숨기고 남편을 속이고 증거를 모으는 이 모든 과정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힘드시죠? 도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는 일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며칠 후 성우는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다. 며칠 동안 집 비울 거야. 어디 가시는데요? 지방에 일 좀 보러. 금방 올게. 며칠이나요? 사나흘? 당신은 집에서 잘 있어. 냉장고에 반찬 넉넉하게 해놨으니까. 성우는 큰 가방을 챙겨 나갔다. 정희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동시에 불안도 느꼈다.
남편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집안을 자유롭게 걸어 다녔다. 휠체어 없이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그녀는 거실을 여러 번 왕복했고 부엌에서 요리도 해보았다. 다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녀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고독감도 함께 찾아왔다. 넓은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는 혼자였다. 남편은 어디선가 그녀를 배신하고 있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언제쯤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성우가 집을 비운 사흘째 되는 날, 정희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다. 초인종이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는 낯선 여자가 비쳤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다. 누구세요? 저 문지연이라고 합니다. 성우 씨 아시죠?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남편이 전화 통화할 때 언급했던 이름이었다. 그녀는 휠체어로 현관까지 이동해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지연은 집안을 둘러보며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다. 성우 씨한테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지방에 일 보러 가셨는데요. 언제 돌아오시나요? 며칠 후에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연은 소파에 앉으며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동정도 관심도 없었다. 오직 판단만이 있었다.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성우 씨가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이렇게 돌보려면.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의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혹시 성우 씨랑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아, 네. 사업 관련해서 좀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요즘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어떤 프로젝트요? 부동산 쪽이요. 뭐, 자세한 건 성호 씨한테 직접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정희를 한 번 더 바라보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럼 전 이만 갈게요. 성호 씨 오시면 연락 달라고 전해주세요. 네. 지연이 떠난 후 정희는 오랫동안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방금 만난 여자가 남편의 계획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정희는 수첩을 꺼내 메모했다. 문지연, 부동산 관련, 성우와 사업 동료. 태도 냉담 계산적. 그녀는 도연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그날 오후 정희는 집 안 곳곳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다. 거실 화분 뒤, 서재 책장 사이, 침실 서랍 안쪽. 그녀는 도연의 조언대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했다. 저녁 무렵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야. 잘 있어? 네, 괜찮아요. 언제 오세요? 내일 모레쯤 갈게. 집에 누가 왔다 갔어?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문지연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당신 찾으시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했어?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다른 건 없지? 없어요. 그래, 잘 있어.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성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다. 다음 날 정희는 집안에서 걷는 연습을 계속했다. 이제는 복도를 여러 번 왕복할 수 있었고 계단도 천천히 오르내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휠체어를 가까이 두었다. 언제든 남편이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자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택배였다. 정희는 문을 열고 택배를 받았다. 발신인은 문지연이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과일 바구니와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문지연. 정희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그것은 일종의 선언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계속 아파 있어야 한다는. 그날 밤 정희는 수첩에 또 다른 메모를 남겼다. 문지연의 과일 바구니. 의도 감시. 확인.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했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성우가 돌아온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다.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다. 가방을 던지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힘드셨어요? 응, 좀. 일은 잘 되셨어요? 그냥저냥. 성우는 말수가 적었다. 그는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정희는 그의 가방을 힐끗 보았다. 지퍼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서류 봉투가 보였다. 정희는 주위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가방에 손을 뻗었다. 봉투를 꺼내보니 계약서 사본이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녀의 이름이 매도인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서명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정희는 손이 떨렸다. 남편이 그녀의 이름으로 집을 팔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서명을 위조했다. 그녀는 재빠르게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한 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거실로 돌아온 정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냉정하게 생각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나를 지켜야 하는가? 정희는 도연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다. 집 매매 계약서 발견. 서명 위조. 최대한 빨리 만나야 함. 답장은 곧바로 왔다.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남편 몰래 집을 나가는 것은 위험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외출했다. 정희는 그가 나간 후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다행히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고 아는 사람을 마주치지 않았다. 택시를 타고 도연의 사무실로 갔다. 그는 정희를 맞이하며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다. 어렵게 오셨겠어요. 괜찮아요. 이걸 보세요. 정희는 촬영해둔 서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도연은 심각한 표로 화면을 살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배우자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려는 시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지금 당장 남편과 대면할 준비가 되셨나요?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관계는 완전히 끝날 수 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준비됐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절대 혼자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마세요. 네. 정희는 사무실을 나와 다시 택시를 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성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정희는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들어가 평소처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손으로 다시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 정희는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게 될 것이다. 곧 일주일 후 성호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정희에게 더 친절해졌고 집에 있는 시간도 늘었다. 하지만 정희는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마지막 연기였다. 어느 날 아침 성호는 정희에게 제안했다. 여보, 우리 며칠 동안 휴양지 가는 거 어때? 휴양지요? 응. 당신 답답할 것 같아서. 바람도 쐬고 좀 쉬었다 오자.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로요? 강원도 쪽. 조용한 펜션 알아봤어. 경치도 좋고. 언제요? 이번 주말. 괜찮지?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도연은 일주일 안에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남편과 떨어져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좋아요. 성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주말이 되자 성호는 차를 준비했다. 그는 큰 가방에 짐을 챙기고 정희의 휠체어도 트렁크에 실었다. 정희는 조용히 조수석에 앉았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졌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였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불안했다. 얼마나 걸려요? 2시간 정도? 펜션은 어떤 곳이에요? 조용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딱 쉬기 좋은 곳이야. 정희는 더 묻지 않았다. 성호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긴장? 아니면 기대? 차는 점점 외진 곳으로 향했다. 길은 좁아졌고 주변에는 집 한 채 보이지 않았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여기가 맞아요? 응, 거의 다 왔어. 마침내 차는 작은 펜션 앞에 멈췄다. 건물은 낡아 보였고 주차장에는 다른 차가 없었다. 정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 성호는 짐을 내리고 정희를 휠체어에 태웠다. 펜션 안으로 들어가니 냉기가 느껴졌다. 난방이 거의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추운데요. 금방 따뜻해질 거야. 보일러 켤게. 성호는 방을 둘러보며 짐을 정리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숲만 보였다.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저녁이 되자 성우는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다. 라면과 김치. 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내일 뭐 할 거예요? 나는 잠깐 일 보러 나가야 해. 여기서요? 응, 가까운데 좀 들러야 해. 금방 다녀올게. 정희는 불안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혼자 있으라고요? 괜찮아. 하루만. 당신은 여기서 쉬고 있어. 언제 돌아오시는데요? 저녁쯤? 정희는 더 묻지 못했다. 성우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나갔다 올게. 냉장고에 먹을 거 있으니까 알아서 해 먹어. 전화는 돼요? 응, 근데 여긴 신호가 좀 약해. 안 되면 나중에 연락할게. 성우는 짐을 챙겨 나갔다. 차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멀어졌다. 정희는 창가에 앉아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들었다.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신호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펜션 안을 둘러보았다. 냉장고에는 최소한의 식료품만 있었고 난방은 약했으며 전화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려 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바깥에서 잠긴 것 같았다. 정희는 문고리를 흔들었다. 아무 소용없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뒷문으로 갔다. 역시 잠겨 있었다. 창문은 모두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 정희는 주저앉았다. 남편이 자신을 이곳에 가둔 것이다. 연락도 안 되는, 사람도 없는, 탈출할 수도 없는 이곳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여전히 신호가 없었다. 그녀는 펜션 안을 돌아다니며 신호를 찾았다. 2층, 화장실, 부엌. 어디에도 신호는 잡히지 않았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그녀는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 애썼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다. 그녀는 일어섰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버텼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펜션 안을 샅샅이 살폈다. 찬장을 열어보니 오래된 공구 상자가 있었다. 그녀는 드라이버와 망치를 꺼냈다. 창문 잠금 장치를 살폈다. 오래된 것이었다. 힘을 주면 부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밖은 깊은 숲이었다. 걸어서 나간다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다리는 아직 불안정했다. 정희는 다시 앉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남편은 자신을 이곳에 두고 갔다.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다. 아니, 어쩌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사고사로 처리될 것이다. 보행 장애가 있는 여자가 외딴 펜션에서 홀로 사고를 당했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정희는 그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그녀는 냉장고를 확인했다. 물, 우유, 계란, 빵. 사나흘은 버틸 수 있었다. 그녀는 식량을 아껴 먹기로 했다. 밤이 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정희는 이불을 여러 겹 뒤집어 쓰고 소파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문득 도연의 말이 떠올랐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신호가 없었다. 신고할 방법이 없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벗어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녀는 결심했다. 살아남겠다고. 그리고 돌아가겠다고. 남편에게 진실을 묻기 위해서. 정희는 다시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한. 새벽이 밝아왔다. 정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추위와 불안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날이 밝자 그녀는 다시 일어났다. 그녀는 펜션 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이번에는 탈출 경로를 찾는 것에 집중했다. 창문, 문, 벽, 모든 것을 확인했다. 2층 작은 방의 창문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잠금 장치가 다른 창문보다 느슨했다. 정희는 드라이버를 들고 조심스럽게 장치를 풀기 시작했다. 30분이 지나자 잠금 장치가 헐거워졌다. 정희는 힘을 주어 창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조금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정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2층 높이였지만 아래에는 흙과 낙엽이 쌓여 있었다. 뛰어내린다면 다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불을 찢어 밧줄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침대 다리에 단단히 묶었다. 즉흥적인 탈출 도구였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정희는 창문 밖으로 이불을 내렸다. 길이가 부족했다. 바닥까지 1미터 정도가 남았다. 그녀는 망설였다. 다리 상태로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다시 다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는 것보다는 나았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이불을 잡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온몸이 떨렸다. 높이가 생각보다 아찔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는 이불을 타고 내려갔다.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꽉 잡았다. 팔이 아팠지만 놓을 수 없었다. 이불 끝에 도달했다. 정희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1미터. 그녀는 눈을 감고 손을 놓았다. 쿵. 그녀는 바닥에 떨어졌다. 낙엽이 쿠션 역할을 해주었지만 충격은 컸다. 정희는 잠시 누워 숨을 고르었다. 다리가 찌릿했지만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숲이었다. 길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멀리 차가 지나간 흔적이 희미하게 보였다. 정희는 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다. 다리는 떨렸고 발목이 뒤틀렸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숲길은 험했다. 나뭇가지가 그녀의 얼굴을 핥히고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1시간이 지났다. 아니, 2시간이었을까? 시간 감각이 없었다. 정희는 지쳐서 나무에 기대섰다. 숨이 가빴고 목이 말랐다.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귀를 기울였다. 분명히 차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었다. 나무 사이로 도로가 보였다. 좁은 시골길이었지만 그것은 희망이었다. 정희는 도로로 나가 손을 흔들었다. 트럭 한 대가 다가왔다. 정희는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트럭은 속도를 줄이더니 그녀 앞에 멈췄다. 운전석에서 중년 남자가 내렸다. 아니, 여기서 뭐 하세요? 다치셨어요? 정희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도와주세요.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전화요? 네, 여기요. 남자는 휴대폰을 건넸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도연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도연 변호사님, 저예요. 윤정희예요. 정희 씨?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남편이 저를 펜션에 가둬놨어요. 겨우 탈출했어요. 지금 강원도 어딘가인데. 진정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정희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잘 모르겠어요. 도로변인데. 옆에 있던 남자가 말했다. 여긴 인제군 쪽입니다. 정희는 그 말을 전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구급차도 보낼게요. 네. 전화를 끄는 정희는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울면서도 안도했다. 살아났다고. 탈출했다고. 트럭 운전사는 그녀에게 물과 담요를 건넸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30분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다. 정희는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들 것에 실렸다. 경찰은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다. 남편분이 부인을 가뒀다고요? 내 펜션에 혼자 두고 갔어요. 문도 잠그고요. 펜션 위치를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기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기를 들었다. 구급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다. 숨기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맞서는 것.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그녀를 진찰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경미한 타박상과 탈수 증상뿐이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충분히 쉬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실에 누워 있을 때 도연이 찾아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정희 씨,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요. 남편분은 아직 연락이 안 된다고 하네요.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겠구나. 네. 제가 걸을 수 있다는 거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요.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다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녀는 섰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숨겨야 한다고 느꼈죠. 잘하셨어요. 그 본능이 당신을 살렸을지도 몰라요. 정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도시가 보였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네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공기가 달랐다. 자유의 공기였다. 병원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정희는 퇴원했다. 경찰은 성호를 찾아내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발견되었고 체포 직전 도주를 시도하다가 붙잡혔다. 도연은 정희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전했다.
남편분이 자백했습니다. 부인을 펜션에 가두고 며칠 후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다고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다. 왜 그랬대요? 재산 때문입니다. 부인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을 처분하려 했는데 부인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연은 말을 멈췄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사라지길 바랐던 거군요. 문지연이라는 여성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분과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고 있었고 부인의 재산 처분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조용히 창문을 두드렸다. 재판은 언제쯤 시작되나요? 한 달 정도 후입니다. 증거가 명확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증인으로 나가야 하나요? 네, 피해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정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법정에서 남편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임시로 머물 작은 원룸을 구했다. 도연이 도와주었다.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고 작지만 따뜻했다. 짐을 풀며 정희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정희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남편의 행동, 의심스러운 대화, 서류들.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다. 정희는 수첩을 천천히 넘기며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나는 다시 시작한다. 나를 위해. 재판날이 다가왔다. 정희는 법정에 섰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지인들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성우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초췌해 보였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한때 믿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는 증거를 제시하며 성호의 범죄를 입증했다. 위조된 서류,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모든 것이 그의 죄를 증명했다. 정희는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저는 사고 이후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가 저를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이용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재산을 처분하려 했고 저를 위험한 곳에 방치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계속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숨겨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이 옳았습니다. 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는 더 빨리 계획을 실행했을 겁니다. 검사가 물었다. 남편이 부인을 펜션에 남겨두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탈출하셨습니다. 네, 살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성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누구를 벌하기 위해 여기 선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부인께서는 남편이 부인을 해치려 했다고 주장하시지만 남편은 단지 잠시 자리를 비운 것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살인 미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전화는 불통이었습니다. 식량은 최소한이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보행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탈출할 수 없다는 것도요. 하지만 남편이 돌아올 예정이었다면 언제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명확한 시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돌아올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재판은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었다. 증인들이 나왔고 증거가 제시되었으며 논쟁이 오갔다. 문지연도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자신은 단순히 사업 파트너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화 기록과 거래 내역이 그녀의 거짓을 증명했다. 마침내 판결일이 왔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박성호는 배우자에 대한 유기,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공범 문지연은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술렁거림이 일었다. 정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감정이 복잡했다. 안도감, 슬픔, 그리고 해방감. 성호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어려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그와 나눌 것은 없었다. 법정을 나온 정희는 햇살을 받으며 잠시 멈춰섰다. 도연이 옆에 다가왔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제 뭐 하실 계획이세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다시 시작하려고요. 제 방식대로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원하겠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확고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고 걸었다. 저녁 무렵 정희는 원룸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다. 새로운 계획이라는 제목을 적었다. 그 아래에 하나씩 목록을 작성해 나갔다. 작은 가게를 열 것,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할 것, 그리고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도울 것. 정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래는 불확실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이미 가장 어두운 곳을 지나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삶이.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희는 조용한 동네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다. 가게 이름은 다시 봄이었다. 간판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느낌이 있었다. 가게는 크지 않았다. 테이블 서너 개가 놓여 있었고 주방은 아담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곳은 그녀가 스스로 일구어낸 공간이었다. 아침 일찍 정희는 장을 보러 나갔다. 시장은 활기찼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신선한 채소 냄새, 오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정희는 천천히 시장을 둘러보며 재료를 골랐다.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단골 채소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다. 네, 오늘 손님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장사 잘 되시나 봐요. 보기 좋아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가게로 돌아와 그녀는 요리를 시작했다. 된장찌개, 김치볶음, 나물무침.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요리는 그녀에게 치유였다. 뜨거운 냄비 앞에서 칼질을 하며 그녀는 평화를 느꼈다. 정오가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다. 혼자 사는 노인, 직장인, 학생. 그들은 정희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젊은 직장인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요. 대단하시다. 저도 나중에 이런 가게 하나 하고 싶어요. 정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꿈을 보았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후가 되자 가게는 조용해졌다. 정희는 테이블을 닫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잠시 쉬기 위해 의자에 앉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친 표정의 여자였다. 들어오세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정희는 물을 가져다 주었다. 뭘 드릴까요? 아, 김치찌개 하나요. 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여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찌개를 내오자 여자는 작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못하고 그냥 들고만 있었다. 괜찮으세요?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죄송해요. 그냥 힘든 일이 있어서요. 정희는 조용히 그녀 앞에 앉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들을게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남편이 저한테 폭력을 써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저는 갈 곳이 없어서. 정희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원센터도 있어요.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자는 정희를 바라보았다. 저도 한때는 갇혀 있었어요. 두려웠고 무기력했죠. 하지만 어느 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리고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살고 싶었으니까요. 진짜 제 삶을 살고 싶었으니까요. 여자는 눈물을 닦았다. 정희는 명함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분명 도와주실 거예요. 여자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작게 고맙다고 말했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여자가 떠난 후 정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저녁 무렵 도연이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며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된장찌개 하나요. 정희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다. 도연은 가게를 둘러보았다. 여기 참 따뜻하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찌개를 내오자 도연은 한 숟가락 먹고 감탄했다. 맛있어요. 장사 잘 되시겠어요. 그럭저럭요. 근데 오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정희는 자리에 앉았다. 잘 지내고 있어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보기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후회는 안 하세요? 뭐요? 재판이요. 남편을 고소한 것.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후회 안 해요.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제가 여기 있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밤이 되자 정희는 가게 문을 닫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며 정리를 했다. 테이블을 닫고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천천히 걸었다. 다리는 여전히 가끔 아팠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정희는 소파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손님들의 얼굴,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만난 여자. 모든 것이 소중했다. 그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는 누구를 벌하기 위해 일어난 게 아니었다. 나 자신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나는 살아있다. 진짜로. 정희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외로운 순간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삶이었다.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그녀만의.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었다. 그날 그녀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진짜 자신으로.